2 맛집의 주인장 A업티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나 싶죠? 그냥 한번 해봤어요. 시작을 너무 늘 식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자, 벌써 얘들아 5번째 온라인 수업이에요. 오늘은 155쪽부터 157쪽까지 한 편의 이야기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쌤이 늘 하는 것이 있죠. 바로 뭔가요? 네, 복습입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그쵸? 막 구조가 중요하다. 막이 형성되는 것이 꼭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 막 구조가 갖춰야 되는 것을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단순한 유기물로부터 복잡한 유기물, 그리고 이 복잡한 유기물로부터 막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고민했고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얻었습니다. 그쵸? 누구였어요? 네,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리포솜과 같은 아이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솜이라는 아이가 최초의 생명체 탄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합리적 추측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러한 아이들로부터 탄생한 최초의 생명체는 유전 물질과 효소를 어떤 성분으로 가진다. 그치? RNA 성분으로 모두 가진다는 RNA 우선 가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 즉 어찌 보면, 그리고 지금 보면 얘들아 어때요? 단순한 아이예요. 정말 이런 단순한 이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어떻게 수백억 종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인간과 같이 어떻게 고등한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그 의문의 열쇠를 푸는 출발점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고 난 이후 그 다음으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였냐면요, 광합성 생물의 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쌤, 최초의 생명체 탄생하고 나서 광합성 생명체 출현하기 전까지 다른 생명체는 없었어요? 아니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럼 왜? 쌤, 그 아이들은 얘기 안 하고 왜 광합성 생물 아이들만 좋아해요? 라고 한다면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또 다른 생명체들이 출현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깊게 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음 아이들로부터 나오는 아이는 누구는 깊게 볼 거다? 광합성 생물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최초의 생명체랑 또 다른 생명체들아, 이 둘을 크게 구분할 만한 어떤 소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얘네들 그럼 둘 다 공통적인 게 뭐야, 얘들아? 공통점은 이거예요. 종속 영양 생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였지? 유기물을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나 물질을 얻는 아이를 우리는 종속 영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초나 그 이후에 나온 아이들이랑 모두 종속 영양 생물이니까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아이가 나타난 거지.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네, 광합성 생물의 출현이 되겠습니다. 이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서 지구 환경의 변화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생물이 출현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 생물의 출현으로 지구 환경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 지구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또 다른 생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광합성 생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광합성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와서 아직도 산소 만든다고 하면 혼나? 자, 뭐예요? 그치, 유기물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부터 이제 유기물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도 우리는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그렇죠, 누구한테도 영향 안 받아, 내 거 내가 만들 거야, 독립영양 생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엄청난 하나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겠네. 밑에 보면, 그렇지, 스트로마톨라이트, 원시 광합성 생물이 남아있다라는 거, 특징이 남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퇴적된 지층, 25억 년 전에 퇴적된 지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층을 조사해봤더니 뭐냐면
이 지층이 산화철인 거야. 그래서 무슨 색을 띨까 얘들아? 산화철 배웠잖아요. 그렇죠.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산소라는 아이가 없었는데 산화철이 있다? 그럼 그때는 뭐가 있었을 것이다? 아, 산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광합성 생물이 산소를 생산하였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겠지. 쌤, 왜 뜬금없이 광합성 생물이 갑자기 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종속 영양 생물들만 넘쳐나던 그 원시 지구에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겁니다. 이 종속 영양 생물들이 얘들아 뭘 했을까? 그렇지, 계속 지네가 살려면 계속 유기물을 분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시 바닷속 미쳤나봐. 바닥이래. 바닷속 유기물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기체가 만들어지는데 대기 중에 자꾸 CO2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체가 써야 되는데 유기물의 양은 자꾸 줄고 그리고 못 쓰는 CO2만 늘어나니까 이들을 가지고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가 진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화에 된 형태가 누구다? 이 아이다. 광합성 생물의 출현이다라는 거죠. 이로들로부터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였을 것이다. 진화,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과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출현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여튼 저튼 간에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합성 생물로 진화하면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산소를 만들었을 뿐인데 엄청난 일을 가져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광합성 생물이 계속 유기물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산소가 나오죠. 이 산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바닷속에 녹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또 누구와 반응해서 철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어서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퇴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철과 반응하다가 더 이상 산소가 철과 반응하지 못해요. 뭐 철이 없다라든지 반응을 포화 상태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산소가 바닷속에 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변은 어떻게 됐을까? 자, 계속 녹다가 얘들아 모든 기체가 무조건 다 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녹다가 더 이상 그 바닷속에 녹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기 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아 여기서 이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바로 증가한 건 아니고 바닷속에서 먼저 채워지고 그 이후에 대기 중으로 갔을 것이다. 그럼 쌤, 이 산소 출현이 왜 중요한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얘들아 유기물을 분해하면 쉽게 말하면 산소호흡을 하면은요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 효율적인 과정을 생명체가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꼭 이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바로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가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산소호흡 생물 조금 더 유식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산소를 좋아하는 생물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호기성 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산소 싫어하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좋아한다 말고 혐오한다. 혐기성 생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호흡 생물, 호기성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에 산소호흡 생물이 출현해. 자, 그러면서 바닷속 산소가 계속 있지만 결국 산소가 결국 어디까지 가더라? 그렇지, 대기 중의 산소 농도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엄청난 중요한 변화가 와요. 빠방빵, 오존층이라는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오존층 무시 못하죠? 지금도 중요한 아이예요. 왜? 자외선을 차단해 준다라는 거야. 이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자외선 고에너지잖아요. 지금도 얘들아 우리 햇볕에 오래 있으면은 피부암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오존층이 없을 때는 얼마나 심했을까? 그쵸?
바닷속에서 산소 이용한 생물이 있는데 얘가 바다에서 육지로 못 나왔어요. 왜? 나가면 자외선이란 총알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은 빠방빵 하고 다 자외선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 못 사는 거예요. 계속 물속에만 있는데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니까 신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자외선이 적게 오네? 그러면서 생명체들이 물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물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수중에서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육상 생물이 출현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이 출현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물의 종도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가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 아이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 내용들 얘들 옆에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래프로 보면서 쌤이 놓친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프 보면은 산소 농도의 변화에 따른 생물의 출현입니다. 자, 최초의 생물로부터 여러 종의 생물들이 출현을 하였겠지만 이들은 모두 종속 영양 생물이어서 우리가 눈여겨보진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밤빵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들의 등장으로부터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산소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바닷속 그리고 이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즉 산소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얻는 어떤 아이들이 나오게 되더라? 네, 호기성 세균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호기성 세균 얘들아 중요해요. 이 호기성 세균이 왜 중요하느냐? 이 아이들로부터 지금 진핵세포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세포 소기관이 탄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누굴까요? 6글자입니다. 되게 우리 자세하게 배웠어요. 1학기 때. 그렇죠. 눈치 챈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산소, 유기물 분해, 그렇습니다. 이 최초의 호기성 세균이 나중에 진핵생물 내에서는 무엇으로 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을 것이다. 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증거들도 과학자들이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것도 이어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렇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구조는요 더 복잡해질 수 있었고요. 세포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단순했던 그 단세포 생물로부터 복잡한 다세포 생물로 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다세포 생물이 단순한 다세포에서 복잡한 다세포로까지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무엇이다? 최초의 호기성 세균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이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진핵생물 내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형성되면서 그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어떤 아이들이 만들어진다? 최초의 진핵생물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계속 뭐예요 얘들아? 단세포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다 단세포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다 단세포입니다. 진핵이어도 단세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화를 하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다세포 진핵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갑자기 산소의 농도가 대기 중 농도가 어떻게 급격히 증가하죠. 이때 막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최초의 척삭동물 나타나게 되고, 척삭동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쌤 뭐예요? 나중에 배웁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서 육상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육상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때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이에 여기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지.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최초의 진핵생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초 유기성 세균이 어떻게 진핵생물 내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6쪽으로 가겠습니다. 가기 전 영상 한 편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이렇게 원시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They could swim because they had already fused with a kind of bacterium that could swim. And they brought the swimming apparatus inside, so they have a lot of ability to move inside. And these organisms could engulf, they were larger than bacteria, they became larger than bacteria. 기존의 생명체들은 핵이 존재하지 않았고 염색체도 한 개밖에 되지 않는 단순한 구조의 원핵 세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산소에 적응하기 위해 광합성을 하는 박테리아를 삼켜버린 겁니다. 흡수된 박테리아는 세포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산소를 이용하던 박테리아들이 바로 오늘날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의 일부가 된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핵을 보호하는 핵막이 생겨나고 세포의 숫자도 늘어났죠. 산소의 발생과 미토콘드리아의 탄생은 생명체가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In another genome inside the cell that we call the mitochondria, then it was like going from fire, and the early people, all early peoples have had control of fire and wooden fires. It's like going from a fire to nuclear energy. I mean, it's a qualitative change in the amount of energy the bodies could get out of a process. 화학적 진화를 통해 발생한 원시 생명체들. 이들은 미토콘드리아를 획득하면서 다세포로 본격적으로 진화합니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교과서 156쪽으로 넘어가서 진핵생물과 다세포 생물의 출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아 뭐야? 미토콘드리아와 그리고 산소의 출현으로부터 이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생물이 좀 더 복잡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 하나만 보니까 어때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한 편 더 보고 올게요. Around 2 billion years ago, when nothing lived on Earth except microbes, we think one microbe ingested another. Nothing particularly remarkable happened all the time. But this time, the microbe was engulfed but not digested. It actually survived in the host and became a part of it. This remarkable microbe had a superpower. It generated energy using oxygen. Allowing it to extract 15 times more energy from its food. This is the moment when life as we know it really began. The microbe that survived led to what we now call mitochondria. It lived on in its host, and together they started a new life form. A big, complex cell that could connect with other cells to make big creatures. All of them using oxygen to break down their food. Mitochondria inhabit every single cell of every complex life form on this planet. That means they power everything from flies
to trees, to cheetahs, and us. Think about it. We all carry this same machinery in us. And we wouldn't be the complex, complicated organisms that we are today without mitochondria. If we didn't have that one moment, Earth would have no plants, no plant eaters, no meat eaters, no us. Life on Earth would be just bacteria chewing on rock and each other. It took trillions of bacteria swallowing trillions of bacteria for more than 2 billion years before that one failed meal, which suggests it's kind of rare. How rare? Maybe Earth-only rare. For an alien planet out there to evolve over those billions of years and to be exactly like it evolved here on Earth, well, that's like rolling those dice and hitting a 1, a billion times in a row. The overwhelming probability, if you find a planet with life on it, it's probably going to be very simple life. We're not gonna, I always say, see Mr. Spock. We're not gonna necessarily find the bipedal character that looks very humanoid just walking through the door and say, hey, I evolved on a different planet, and there are a whole bunch of us around. But do I think simple life exists in other places? Absolutely. Looking up at all those points of light, we'll always wonder, is there life out there somewhere? Maybe there is, maybe even a lot of it. But there's a good chance that as we gaze up at those stars, there'll be nothing remotely like us looking back. 자, 얘들아, 이 두 편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 않았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산소의 출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초 유기성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부분. 세 번째는 이런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진 것이 생물 다양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좀 더 빠르게 내용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과서 156쪽이에요. 그럼 얘들아, 지금 영상에서 봤겠지만은 이러한 진핵세포의 결국 만들어진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원핵이에요. 원핵 생물들을 상호작용하면서 뭐가 만들어졌다? 진핵생물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 그 당시에 원핵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뜬금없이 진핵이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원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고요. 원핵 생물 간의 그런 또 관계로부터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핵생물 출현 과정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두 가지 가설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막 진화설이고요, 하나는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채택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진핵생물 출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막진화설을 먼저 보면은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얘들아. 색깔이 다르네요. 자, 막진화설은 무엇이냐면 원핵생물의 막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겹쳐졌다. 그러면서 진핵생물의 핵이라든지 골지체, 소포체와 같은 막성 소기관이 생겨났다라고 보는 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림에서 보면 여기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원핵생물이야. 안으로 접혀 들어갈 세포막이. 그랬더니 소포체 핵막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막진화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포 내 공생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세포 내 공생설은요, 말 그대로 공생이잖아. 같이 사는 거예요. 원핵생물이 다른 원핵생물에 들어가서 공생한다라는 거야. 들어가서 뭘 만드냐?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와 같은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라고 보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최초의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호기성 세균들이 계속 만들어졌겠지. 걔네들이 다른 원핵 생물로 내로 들어가서 같이 산 거야. 소화가 안 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로 바뀌었다? 미토콘드리아로 바뀌었다.
최초의 광합성 세균으로부터 남세균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광합성 세균이 있었을 거예요. 걔네가 다른 원액 생물 내로 들어간 거야. 근데 소화되지 않고 같이 산 거야. 공생한 거야. 그랬더니 엽록체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가설이다? 세포 내 공생설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누구로부터 왔겠어? 당연히 산소호흡을 하는 원액 생물로 왔겠죠. 산소호흡하는 세균으로부터 왔겠죠. 엽록체는요. 광합성하는 원액 생물로부터 왔어요. 남세균 같은 아이들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보면 얘들아 더 쉬워요. 자, 산소호흡하는 원액 생물 들어가고 있네요. 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광합성하는 원액 생물 들어갑니다. 같이 살아요. 엽록체가 되었네요. 요게 뭐다? 세포 내 공생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들아,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과 막진화설을요, 뭐 너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둘의 구분할 때 좀 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었는지, 무엇을 설명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로부터 만들어진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것인지. 세포 내 공생설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다. 그리고 막진화설은 무엇이다? 핵막, 그러니까 핵이라는 거, 그다음에 골지체, 소포체 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쌤이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쌤, 엽록체가 광합성으로 왔다라는 거,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그러니까 광합성하는 세균으로부터 엽록체가 왔고, 호기성 세균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가 왔다라는 그 증거는 뭐예요? 가설이어도 증거는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증거 있어요. 자, 과학자들이 내세우는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만의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였지? 네, 자체 DNA 가졌죠. 자체 RNA 가졌죠. 자체 리보솜 가졌어요. 그래서 얘들아, 다른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지만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서 스스로 증식할 수 있었어요. 스스로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얘가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경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었는데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자체 DNA가 원핵 생물, 우리 대장경에 얘기했었던 원핵 생물의 어떤 형태냐면 고리형인 거예요. 원형 DNA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한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증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모두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쵸? 근데 그 이중막 구조에서 내막의 성분이나 형태나 그러한 것들이 누구랑 유사하냐면 원핵 생물의 세포막과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뭐 더 있어요. 사실 더 있지만은 여러분도 요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두 가지 정도, 조금 더 표현하면 요 고리형 DNA가 아니면 세 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 근거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근거들로 뭘 얘기하고 있다? 세포 내 공생설을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핵생물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최초의 진핵생물도 단세포다 다세포다? 단세포였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세포가 됩니다. 교과서 157쪽이에요. 다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다세포의 정의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다세포가 되었을까? 자, 처음에는 얘도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모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의 단세포 진핵생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은 군체를 이룬 거예요. 근데 얘들아, 모여있다고 무조건 다세포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군체를 형성하는 세포들이 결국 뭘 해야 되느냐? 기능적 분화가 일어나야 돼요. 쌤이 얘기했잖아.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60조 개의 세포들이 각각 다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요. 똑같아요. 동일 종의 단세포 진핵생물이 모였을 때 걔네들이 아무리 모였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기능적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각각 세포들의 역할이 부여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다세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기능적 분화가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세포가 다세포가 된 거고요. 이 가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적 분화가 일어나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면서부터 생물의 다양성은 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까요? 오늘 수업이 조금 늘어져서 좀 미안하고요. 좀 영상이나 설명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게 들어줬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그림은요, 얘들아.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얘들아 쌤한테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